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휴일인데요. 신의 한수는 이렇게 긴급하게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남북 군사 합의서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북한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은요, 김태우 전 국통일연구원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 예.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김태우 박사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의 한수, 또 특히 저와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어떤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관련, 또 외교 관련, 정말 전문가가 아닐 수 없고 또 애국적이시고,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방송과 관련돼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적폐라는 미명으로 가두어 놓고 입을 막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신의 한수에 이렇게 모시게 된 걸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오늘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박사님. 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번에 그 남북 합의서를 보게 되면 NLL 문제, 바닷길이죠. 네. 그리고 하늘길.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이 땅,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나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이 합의서가 뭐 문재인은 깨져도 뭐 그만이다, 돌리면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안보 불안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내용을 다 몰라요, 자세히는.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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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한번 보면요. 군사 합의서에서는 5개 지역에 대한 합의가 있었죠. 네. 그게 이제 공중에서의 합의가 있고, 또 DMZ 지상에서의 합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서해 동해 이 바다 수역에 대한 네. 합의가 있었고, 또 네 번째로는 그 한강 하구 지역, 한강 하구 수역에 네. 대한 합의가 있었고, 다섯 번째로는 철원 지역의 지뢰 제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철원 지역에 대한 공동 유해 발굴 사업, 이걸 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개 지역에 대한 큰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다 문제점들이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안보 전문가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한번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지금 궁금한 게 말이죠, NLL 문제예요. NL 북방 한계선. 과거에도 큰 논란이 돼서 말이죠. 네. NLL이 우리 공부가 많이 돼 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과 토론하면서 NLL 문제가 크게 논란이 돼서 공부가 됐는데, 또 한 뭐 4, 5년 지나니까 까먹었어요. 이게 정말 합의된 선인지,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은 선인지, 그걸 무력화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게다가 이번 합의서에는 35km나 더 내줬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네, 우선 NLL 북방 한계선의 유래를 보면요. 네.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서명할 때 바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그 바다에 대한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실패한 거죠. 그런데 서해에 있는 그 백령도를 포함한 5개 섬들은 우리 유엔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쪽인 거죠. 그래서 그 현존하는 선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경계선이 인정되어 버린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뒤늦게 와서 우리는 NLL을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1953년 정전 이후에 70년 초반까지 긴 세월 동안 북한이 그 선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계선으로 굳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현재 관할하고 있는 경계선을 준수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다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 70년대 들어서서 북한 해군력이 조금씩 챙겨나면서부터 서해 바다에 시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또 뭐 연평도 천안함 복침, 천안함 복침 막 이런 사건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서해 쪽 NLL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이제 돼버린 것이죠. 이제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해 바다 쪽에는 사실 우리 수도권을 포용하고 있는 수역이기 때문에 만약 서해가 취약해진다면 우리 국력의 절반을 포용하고 있는 수도권이 전략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해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이 NLL 경계선에 대한 이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반대로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NLL 자체가 우리 국론 분열의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합의를 해준 내용이 너무 우리에게 불리하다. 이제 그게 이제 주된 문제입니다. 불리한 핵심 분리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이 덩거리 덩면적 원칙이 위배된 겁니다. 예, 그 NLL 선에서 북한 쪽으로 뻗어 있는 수역과 남쪽으로 뻗어 있는 수역의 길이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쪽에 들어있는 바다는 작고 남쪽에 있는 바다는 더 많이 포함을 해서 있죠. 이것을 전체를 평화수역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일제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격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력은 그 제4군단이 황해도라고 하는 육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바다와 섬에 배치되어 있는데 바다와 섬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군사력이 제대로 기동훈련 작전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군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 바다를 지킬 것인가? 일단 군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설명이 쉽게 됐는데요. 그럼 저희는 섬에 있고 저자들은 육지에 있으니까 뭐 바다에서는 괜찮다. 우리는 육지에서 쏘면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섬에 있기 때문에 섬에서 훈련을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적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네. 예. 바다에서도 훈련을 못하고 사격, 한포 사격 이런 훈련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섬과 우리 수역에서 이 훈련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대신 북한도 우리가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던 하는 그 방사포, 해안포 이런 걸 쏘지 않는다. 잘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부분이 참 답답해요. 그 직사각형 수역이요. 바다에만 있는 것이지 그 직사각형 수역이 연장이 돼서 이 황해도를 포괄하는 땅까지 포함하는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서 내용에는 북한의 육지 내에 있는 군사력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배하고 도발을 해왔는데 합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을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답답하고요. 자, 그러면요. 교수님, 일단 여기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NLL과 관련돼서 저기 이제 나옵니다. 지금 이제 황해도가 있고요. 북한이 주장하는 이제 한계선, 그리고 또 원래 북방 한계선인데 지금 이 면적으로 한다면은 북한은 이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뒤쪽으로 가서 훈련도 할 수 있고 방사포를 쏠 수 있지만 이 우리 그 백년도, 대청도, 소청도는 뭐 육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네, 뭐 군인들은 주도는 할 수 있지만 사격은 안 되는 거죠. 사격 훈련은 못 하는 거죠. 그럼 군이 있을 필요 없는 거죠. 그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없는 군대나 마찬가지다. 적어도 군사 논리로는 그게 맞는 얘기고 이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군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하기로 한 거죠. 이게 참 큰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는 한계선을 설정하고 평화수역을 설정하다 보면은 뭐 연평도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인천까지 이제 뚫리는 상황이 된다. 북한이 만약 나쁜 마음을 먹으면요. 바로 우리 인천 앞바다까지 이제 민간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군사 활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뭐 북한의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이 어선을 타고 근처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지금 우리 해군이 운영해온 작전 수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NLL도 사실은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NLL도 상당히 의미가 희석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만약에 서해 바다가 그렇게 취약해진다면요, 우리 세계 제1을 자랑하는 인천공항 이거 운영도 장애를 받을 수 있고요. 인천항 나아가서는 서울까지 압박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제 북한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안보는 상대의 선의만 그렇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묻는 게 그겁니다.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속 시원한 답은 뭐 들어보지를 못한 겁니다. 이제. 북한이 그동안 뭐 정전 이후에 휴전 이후에 도발을 여러 번 해왔는데 우리 국민들은 뭐 열대 차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실은 뭐 3만 건 이상 엄청난 도발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건 다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뭐 적어도 국민들이 이런 정도의 도발은 기억해야 돼요. 1950년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참극을 도발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쭉 도발을 60년대 동안에는 휴전선 일대에서 수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많이 희생됐죠. 그렇죠. 70년에 와가지고는 그 판문점 도끼 사건, 도끼 많은 사건. 80년대 와가지고는 아웅산 그 폭파 사건, 그다음에 칼기 공중 폭파 사건. 90년에 와가지고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그리고 서해의 도발, NLL 침범 사건. 2000년 넘어가면서 연평도에서 또 2차 해전이 또 일어났고, 천안함 사건이 2010년에 일어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뭐 이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요즘 역사 교과서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 되어버렸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북한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건 협력하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우리 후시한테 있었던 도발의 역사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번에 보니까 뭐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김영철 이름을 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이죠. 북한 도발에 대해서 자꾸 축소시키고 은폐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돌아가겠지만 대한민국 안보는 마구 막 떨어지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 NLL 문제는 이렇게 이제 수도권까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뭐 공중에서는 어디까지 뭐 훈련을 못한다, 어디까지 띄울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했는데 이 동부전선, 강원도 쪽에는 북한 40km, 남쪽 40km, 전체 이제 폭 80km를 설정을 한 것이고, 이 서부전선 쪽에, 경기도 쪽에는 북한 20km, 남쪽 20km 이렇게 해서 폭 40km, 이 지역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제 얼핏 들으면 뭐 북한 쪽에서도 그 지역에 비행기가 날지 않고 우리 쪽에서도 날지 않으면 공중에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져서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일단 그것이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북한은 공자의 입장이고 대한민국은 방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을 향해서 침략을 해왔고 도발을 해왔지만 우리는 항상 방어하고 막아내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침략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체제도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같은 폭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정찰 활동을 상당히 제약받는 거죠. 백두금강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정찰기들이 휴전선 인근을 날면서 북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을 엿듣고 감청을 하는 소위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요.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 정찰기들이 역시 휴전선 인근을 비행하면서 북한 쪽을 깊숙이 내려다보고 전선 지역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북한의 후방 활동, 군사 활동을 정찰하는, 이게 바로 백두금강 사업인데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죠. 40km, 20km 안으로는 비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상당히 타격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의 정보력보다는 사실은 미국 측의 정보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유투기가 뜹니다. 유투기는 공중 20km 고공에 뜨면서
북한 쪽 160km까지 내려다보는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고공정찰기죠. 이 유특위의 활동도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도둑놈과 경찰이 있을 때 경찰한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막고 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태를 파악해서 경계를 하는 그렇죠. 소위 눈과 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눈과 귀를 이렇게 제약하는 이런 합의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느냐. 북한에게는 그런 정찰 항공기가 없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내려오면 되니까. 예, 북한은 남한 군대가 이상 징후를 보낸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전면 공격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고 한미 간에 그러니까 유엔 미군과의 그 협의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거기에 동의해서 우리도 그 합의에 적용을 받겠다 이렇게 아직까지 수락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갈래에서 많은 논란을 남기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미 간의 갈등 요소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우리 국방부 합참측에서 미군 측과 52회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네. 그러나 미국이 동의를 했다,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걸 보면 미국 측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예. 좀 쉽게 풀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방어하는 입장은 집집마다 CCTV 도둑 잡으려고 다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높게 다 달아놨는데 예. 자, 도둑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높게 달지 말고 CCTV를 바닥에 달아라. 그러면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집에다 달지 말고 도로 중간에다 달아라. 그럼 이게 동태를 파악할 수 없듯이 도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그 합의를 해온 거네요. 비유를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죠. 네. 한 집에는 그 정상적인 사람이 살고 옆집에는 도둑이 살고 있는데 양집이 다 자기 집에 CCTV를 달고 있어요. 근데 그거 둘이 다 같이 떼기를 하자. 그러네요. 그 도둑이 살고 있는 집에 있는 CCTV는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필요하지 않죠. 아주 쉽게 설명이 되네요, 진짜. 옆집에 도둑이 살고 있고, 이 집은 정상적인 집이 살고 있는데 도둑이 봤을 때 그 CCTV 떼라. 우리 자꾸 집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기분 나쁘다. 이거 아니다. 당신들 전력이 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자꾸 항의를 해서 그럼 둘 다 떼자라고 해서 둘 다 뗐는데 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공평한 얘기하면 거다.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도둑이 이제 개과천선해서 앞으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말은 지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는 하고 거죠. 있죠. 근데 그 말을 아직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합의는 절대로 균형적인 합의라고 볼 수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DMZ 이 문제가 있는데 DMZ도 지금 뭐 보니까 벌써 기뢰 작업하고 있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속전속결입니다. 뭐 합의하자마자 지뢰 제거한다고 그러고 뭐 또 뭐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철도 연결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DMZ 안에는 뭐 북한 측 감시 초소가 그 약 160개, 우리가 60개, 뭐 DMZ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 선상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북한의 감시 초소 숫자가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그 감시 초소를 비무장지대 안으로 이렇게 많이 돌출을 시켜 놓은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 또 거기에 상응하면서 이렇게 돌출시켜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한 것은 DMZ는 그야말로 비무장지대니까 그 안으로 밀고 들어온 감시 초소들을 상호 동수로 철수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개씩 철수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것도 뭐 얼핏 들으면 같은 숫자로 철수하는 거니까 잘 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따져보면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북한의 감시 초소가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많은데 어떻게 같은 숫자의 철수 이게 균등한 겁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에서 3분의 1을 철수하면 우리도 3분의 1 이렇게 비율로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인데 일단 이제 그 원칙에서 어긋나고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판문점의 거리는 210km입니다. 근데 판문점에서 서울까지는 60km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뚫리면 더 이상 물러설 틈이 없는 겁니다. 뭐 과거에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2차 대전 전쟁할 때 소련은 국토가 크니까 그냥 막 후퇴했잖아요. 예. 후퇴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도 대단히 불균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방자와 공자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은 DMZ에 감시초소를 설치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을 북침할 가능성이 없는 줄 자기네들도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감시초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전선 지역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곧바로 탐지를 해서 이 본대에 알리고 대비를 취하는 소위 조기 경보도 할 수 있고 곤충으로 말하면 촉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촉수들을 우리가 남북 동수로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군사 전문가라면 이걸 가지고 문제 없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굳이 성과를 따진다고 한다면 남북한 평화공존 분위기를 조성했다. 뭐 이런 것들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군사 안보 문제는 분위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많다. 이제 거기에다가 역시 이 부분은 유엔군하고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 DMZ 지역은 유엔 사령부가 관장하게 돼 있는데 유엔군 사령부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도 합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야, 유엔사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유엔사 합의 없이 우리만 철수한다 하는 것도 또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겐 불리하고 북한에는 유리하고 말이죠. 북한은 하늘을 열었고 또 바다를 열고 네. 또 땅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네. 다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말이죠. 아, 이번 군사합의선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반역적이라고 뭐 제가 좀 세게 달았습니다. 예.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의견을 제가 듣고 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단 거지만 이렇게 지금 남북이 뭔가 합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북한의 압박을 취하고 북핵을 제거하고 뭐 인권 개선을 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만 무장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왜 이런 합의가 계속 이어질까? 뭔가 북한의 약점이 잡힌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거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양보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착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앞세우죠. 네. 그러나 안보 문제, 군사 문제는 상대가 착하게 변할 것이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서도 뒤로는 우리를 기만할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그게 안보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이런 안보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맞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오늘 너무 그냥 핵심적으로 탁탁 말씀해 주시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사실 기사를 보게 되면은 숫자 들어가죠. 또 뭐 분석 들어가죠. 좀 이렇게 그렇다고 인식은 하는데 쉽게 딱 다가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물쩍 국민들이 넘어가고 방송에서도 얘기할 때 보면은 거의 뭐 북한 측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들 쉽게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북핵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는데 폼페오 장관의 이제 어제 방북 결과에 대해서 언론들은 뭐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 아까 군사 합의 중에서 예. 한강 하구 문제하고 철원 얘기를 그렇죠. 마저 하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 아는 것처럼 미리 앞서 나왔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군요. 그 군사 합의의 문제점이. 네. 이제 네 번째로 합의한 장소가 한강 하구 지역이거든요. 네. 수역이거든요. 그 지도를 보시면요. 이 휴전선이 동쪽 해안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경기도 한강이 넓어지는 지역에 딱 끊칩니다. 네. 거기서부터는 한강 하구 수역이라고 해서 그 하구 수역 전체가 인천으로 나가는 바닷길까지 그렇죠. 이르는 이 지역을
수역, 공동 수역, 중립 수역, 네. 공동이 아니라 중립 수역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역시 유엔 사령부 관할로 돼 있는데 이 지역에서 민간 활동이 가능하도록 군사적 보장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이번에.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남과 북의 어민들이 고기도 잡고 민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인들이 좀 빠져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특수부대들이 어민으로 가장해서 한강하구 수역에서 어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군사적으로 느슨해진 군사 활동이 없어진 그 수역을 이용해서 김포반도로 내려온다면 상륙한다면 거기서 곧장 서울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곧장 서울이죠. 이 군사 전략가들이 한반도 지형을 보면서요. 수도 서울에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취약한 지역은 김포반도다. 이거는 군사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김포반도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그냥 바로 서울로 바로 들어오는 지역인데 바로 서울이죠. 이 지역을 이렇게 군사 활동을 제약하고 중단하고 철수하고 하는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거기에 해병 2사단이 이제 김포반도 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해병 1개 사단이 지키기에는 턱없이 넓어요. 해안선이 길고. 네. 지금도 취약해요. 취약하고. 거기를 더 취약하게 내준다는 것이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민이 알고 계셔야죠. 또 북한에서는 어선이라는 게 다 뭐 군함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뭐 어선을 가장해서 네. 뭐 고기잡이 왔다가 이쪽 배하고 접선해서 뭐 정보도 넘겨주고 또 물품도 가져가고 몰래 뭐 나쁜 마음 먹으면 다 가능한 그러니까요. 일이고요. 북한의 큰 배들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인들이 탑니다. 예. 상선들 뭐 화물선 큰 배들은 군인들이 승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간복을 입고 있어도 군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진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통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북한이 바로 보이는데 그 한강 하구 쪽으로 네. 해서 뭐 그냥 눈앞에서 소리도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철책도 뭐 부분적으로 철책도 철수하고, 부실하고. 예. 또 뭐 군인들 초소도 뭐 부분적이겠지만 네. 철수하고 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안보 원칙으로 봐서는 그쪽 손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번에 뭐 합의를 그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철원의 그 유해 공동 발굴 사업입니다. 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요, 그 백마고지 또 화살머리 고지가 있는 그 지역에 유해를 발굴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쪽 지역이 말이죠, 북한군이 남침할 때 6.25 전쟁 때 남침할 때 2대 통로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원평야입니다. 또 하나는 의정부, 서울 바로 북방의 이 의정부 쪽이죠. 네. 이쪽 통로, 이 커리도 통로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저 중부에 있는 바로 철원평야, 이게 두 번째 통로인데 그 통로의 지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참, 좀 끄림직한 대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번 더 공자와 방자 논리를 들이대자면요. 우리 쪽에 있는 지뢰는 공격자들을 막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북한 쪽에 있는 지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같이 제거한다는 겁니다. 같이 제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10월 1일부터 이미 유해 공동 발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벌써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탐색로, 수색로 이런 걸 확보해야 되니까요. 저 지뢰가 그다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닌데 꼭 제거를 해야 된다면 유해 발굴이라고 하는 워낙 의미 있는 인도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뭐 제가 할 수도 있겠다 양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게 6.25 전쟁 때 북한군의 남침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마고지 화살머리 고지에서 중국군의 남하, 당시에 중공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한국군, 그렇죠. 프랑스군, 미군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폭찹 전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지역도 그 근처에 있죠. 네, 그 근처죠. 참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곳인데요.
뭐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얘기를 일일이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쪽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하면서 지뢰 제거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왜 여기에 수많은 한국군, 북한군, 중국군, 미군, 프랑스군 이런 사람들이 왜 여기에 묻혀 있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6.25 전쟁의 역사를 되새기고 옥깃을 여미면서 그 유해들을 발굴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고 그냥 빨리 유해 발굴해서 남북 정치인들 사이에 악수하고 기념사진 찍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그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뜻이 있는데 물론 이제 유해를 발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지뢰 제거라는 게 그 밑에 깔려 있는 아주 북한의 어떤 의도, 예? 남침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언론을 보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게 지뢰 제거 작업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한 밑바닥을 언론들이 깔고 있더라고요. 아, 뭐 비무장지대 안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지뢰를 밟아갖고 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아니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짓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는 포인트가 살짝 이제 호도된 겁니다. 네. 민간인들이 활동하는 지역 내에서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는 지뢰들. 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능력이 닿는 대로 제거를 해서 네. 우리 농부들이나 뭐 민간인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그렇죠.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뢰 제거는요, DMZ 안에 그러니까. 있는 지뢰들을 제거하는 걸 말하거든요. 사실 DMZ 안에는 민간인이 들어가서 농사 짓는 데가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DMZ 안에 지금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 고지가 그 DMZ 4km 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참 젊은 사람들이 산화했고 65년 세월 동안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용사가 돼서 지금 땅속에 지금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그 자꾸 다른 쪽으로 호소를 하면 안 되고요. 예. 농민들의 피해를 얘기하면서 자꾸 지뢰를 제거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그거는 보도하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지요. 민간인들이 네. 사는 지역에 있는 지뢰는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덧붙여 얘기하자면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유해가 발굴됐을 때, 우리 자유를 지키다가, 죽은 우리 한국 군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또 남의 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외국 군인들,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 국민이 정중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자기들 조국과 맞습니다. 가족의 품에 안겨야 되고요. 심지어 중국군과 북한군도 그 시신이 발견되면, 유해가 발견되면 정중한 예우 속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건 사실 인도주의적인 문제인데, 이미 죽어서 유해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적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참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유해 발굴 사업입니다. 네. 뭐 인도주의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노리고 있는 의도, 예, 남침로를 열겠다, 지뢰 다 제거하겠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비판을 하나도 하지 않고 거꾸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지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고, 오늘 말씀하신 이 5가지 사항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건 하나도 없고 말이죠. 이 정말 남침로를 연다, 그게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여론 형성을 해서 안 된다고 좀 얘기해야 되고, 또 미국과의 이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 만약에 미국이 또 유엔사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안 된다고 얘기가 벌써 나왔거든요. 우리 합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 나왔는데, 그래도 진행시킨다면 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진행을 못 시킵니다. 야. 그건 뭐 정전 협정에 따라서 DMZ 구역, 그다음에 한강 하구 수역 이런 것들은 다 유엔 사령부가 관할하도록 정전 협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을 못 시키게 되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미국이 합의를 안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몰입해서 지금 여기저기 유세 다니고 있는데요. 네. 뭐 빨리 북한하고 뭐 어떤 협상에서 외교적 치적을 만들어서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네. 뭐 북한 비핵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선에서 그냥 협상하고 종전선언 서명해주고 분위기 만들고 축하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네. 뭐 큰 기대가 있었죠. 뭐 빅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정전협정 얘기 나오고 북한의 뭐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핵 리스트까지 포함해서 뭐 서로 간에 이런 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쇼였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을 받을 수 있다, 받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그만한 진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지난 5월달에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를 파괴할 때도 셀프로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자기가. 보여주지도 않고 맞아요. 그냥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네. 알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사찰을 받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다. 이건 성과로 인정해야죠. 그러나 네. 그러나 전체 그림에서 보면요,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핵시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무기를 만드는 데 큰 지장은 없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문제는 사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 동창리, 왜 북한이 하필이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두 곳을 지정했느냐. 풍계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이거는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륙간 탄도탄 ICBM을 발사하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대미용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양보받기 위한 카드로, 미국이 가장 갈급해하는 카드가 뭐냐? 동창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카드로 내민 겁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지상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찰관들이 들어가서 사찰을 한다면 제대로 사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북한이 허용하기만 한다면 면밀하게 사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약간의 양보를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 더 큰 눈을 떠서 보면요, 북한 전역에는 미사일 발사장이 20군데 이상 있습니다. 아, 20군데 이상. 예, 그러다가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대로는요, 지상에 고정식으로 만들어진 발사장보다는 이동 발사대 사용이 더 용이합니다. 북한이 그렇죠. 이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발사하는, 그렇죠. 이미 북한이 상당량의 이동 발사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상에 고정식으로 만들어진 발사장의 전략적 가치는 그만큼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번에 내민 카드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높지 않다.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래도 뭔가 가져왔지 않냐, 우리가 뭔가 더 큰 걸 가져오고 싶어도 이 정도 가져왔지 않냐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지금 미국 언론들은 아주 냉담하게, 정부 관료까지 포함해서 냉담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트럼프 정부가 정전협정까지 밀어붙이기에는 좀 뭔가 좀 미진하지 않냐.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 참모 사이에 지금까지 쭉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100% 동의하고 있다고 절대로 그렇죠. 볼 수 없습니다. 네. 존 볼턴 보좌관의 생각과 이 입장은 미국 상류층, 지식층, 전문가층 이런 사람들의 기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과 미국 전문가, 지식층, 상류층의 생각이 지금도 상충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부분적으로는 어떤 때는 강경 모드로 갔다가 어떤 때는 이제 유화 모드로 가고 이제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예, 이 미국의 주류 여론층과 상충됐다가 또 같이 갔다가 상충됐다가 같이 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지금 이런 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의론을 표시하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죠. 네. 첫째는 북한의 진정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증명되는 속도에 비례해서 북한에게 양보 카드를 보여줘야 한다.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종전협정 서명 곤란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내민 카드도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다. 풍계리 사찰팀이 풍계리 간다고 해서 무슨 사찰을 하겠습니까? 그게 이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다 입구가 다 폭파됐는데. 그거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수박 거달기가 될 수밖에 없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건수 하나 올릴 수 있는 거죠. 뭐 해줬다. 너희 나라 사찰관들이 와서 보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 아니, 지금 굴 안에 갱도가 완전히 붕괴가 됐는지, 또 그 안에 어떤 물질들이 채취를 해서, 시료들을 채취해서 어떤 어떤 품질의 플루토늄을 사용했고, 뭐, 이게 오염 가능성은 얼마나 있고, 뭐, 이런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시 다른 굴을 굴착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봐야 되고, 어떤 시료를 채취하고, 어떤 개척 장비를 사용을 했고, 뭘 했고, 다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다 깡그리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동하지 말라.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서 받아온 합의는 북한 비핵화 전체에 봐서 조그마한 진전이기에는 틀림이 없지만, 감동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그거 다시 뭐 파낼 수도 없고 말이죠. 가면 또 시간이 엄청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북한이 허락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참 북한이라는 이 집단이 굉장히 그 지능적으로 나쁜 머리는 잘 돌아가고 말이죠. 시간 끌기 잘하고 벼랑 끝 전술이라고 그래서 막판에 약속 파기하는 건데 지금 북한에 말려들고 있는 게 아니냐.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게 아니냐. 트럼프 정부도 일부분.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말려들 수 있는 위치에 조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뭐 이런저런 괴담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본인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또 이겨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자기가 관철하고 싶은 걸 관철할 수도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자기 재선 준비도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북한이 그 약점을 노리고 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좀 이상한 돌출적인 언행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그냥 끌려가고 따라가겠느냐.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다. 그렇죠. 지금 언론들이 아주 뭐 이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서로 똑같이 바라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폭스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이 좌로 빠지기만 하면 바로 그냥 두들겨 때리고 맞습니다.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참 대단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여야 할 거 없이 뭉치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지금 서로 첨예하게 이 논쟁이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뭉치는 모습, 그런 그 미국의 여론 때문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쉽게 협상을 해준다거나 양보를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고, 어제 제가 봤을 때 그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주려고 갔는데 받은 카드가 별거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말 립 서비스만. 미국도 마찬가지. 큰 진전이 있다는데 뭐가 있었냐 이거죠. 뭐 미국 국무부도 국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완전히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북핵 문제의 궁극적인 귀결점은요, 결국 북한의 진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금년 초부터 펼치기 시작한 평화공세가 이게 선의를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냐, 사실 여기에 따라서 큰 흐름이 갈라질 겁니다. 선의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많은 반대급부를 얻어서 우리 인민들을 잘 살게 만들고 남한하고는 앞으로 상생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라면
뭐 우리들이 나와서 걱정하는 많은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북 관계는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핵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시작해서 이걸 카드로 이용해서 미국을 야금야금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미국을 이탈시키고 그리고는 남한을 이 외교적으로 군사적 안보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 놓고 나면 남한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지금도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그렇죠. 분열시키고 나면 한마디로 남한을 요리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사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시나리오지만 적어도 지난 70년 동안 북한은 이래 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달라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달라진 건지 아닌지는 아직 우리 모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가 악의인데요. 만약 북한이 악의를 품고 지금까지 이 행보를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심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런 북한하고 대화는 하지만 우리의 안보의 빗장을 풀거나 우리의 군사를 약화시키거나 함부로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합의를 해주거나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아, 정말 맞는 말씀이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안보하는 사람들은 악의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북한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선의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겁니다.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고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화해 협력이라고 하는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 이거 인정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기만했을 때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확고한 안보 태세도 계속 다지면서 나가겠다. 안보라고 하는 수레바퀴.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는 한쪽을 부인하거든요. 지금 북한하고 지금 뭐 잘해야 된다고 아우성치는 분들은 누구는 뭐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수구 골통으로 몰고 적폐로 몰고 냉전 세력으로 몰고 이 짓을 왜 하는 겁니까? 참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박사님께서 방송에 나가셔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자들의 의도를 무조건 선의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선의에 반대하는 사람을 적폐로 몰아서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남북 군사합의서 보니까 완전 선의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다 무장해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의도는 다 악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보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악의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남침 가능하게 자기네들이 지금 지뢰도 제거하고 바닷길도 열고 하늘길도 열어버리고 하는 작업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이런 그 남북회담 관련해서는 반역적인 부분이 보인다. 군사합의서는 특히나.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는 거고 이 정부의 이러한 그 무조건적인 북한에 대한 선의, 선의로 받아들이고 지금 남북회담을 하고 뭐 무조건 통일하겠다.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리면 되지 않냐. 정전협 정도 되돌리면 된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 말이죠. 문제는 어디선가 큰일이 하나 터졌을 때 외부의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어떤 오판이라든가 이런 거로 터졌을 때 그때 굉장히 큰 후폭풍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정부가 항상 플랜 B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사실 하고 있죠. 이 사회에는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건전한 사회에는 다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미국 말씀을 하셨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대통령들하고는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대통령으로 지금 좌충우돌식 언행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는 호루라기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언론들이 결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할 얘기를 안 하거나 안 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의회가 있고요. 그렇죠. 전문가가 있고요.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호루라기를 불면서 잘못됐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야 되고 정부는 이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방송 언론이 호루라기를 불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언론인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있습니까? 의회 국회가 불고 있습니까? 국회가 호루라기를 부는 국회라면 아무리 우리 정부가 좋은 뜻을 가지고 북한과의 뭘 이루어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판문점 선언 비준을 서두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못되면 너무 서둘러 가다가 잘못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낭패를 네. 당할 수 있다. 이걸 오히려 지적하고 조금 속도 조절을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거든요. 국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정말 북한하고 뭔가 참 상생을 이루도록 계속 해보겠다라고 열의를 가지고 과속 질주하는 것 같은데 좀 속도를 낮추시고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의 얘기들도 좀 경청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같은 사람의 바람입니다. 예, 호루라기를 불어야 되는데 경고하는 지금 호루라기 아니라 붙이고 나발 불고 예, 격려하는 사물놀이패를 갖다가 지금 언론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지적이 안 먹히고 있고 경고가 안 먹히다 보니까 자꾸 질주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박사님께서 어떤 이제 뭐 메시지 아니면 또 하고 더 못다 하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미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미국 사회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위태롭게 할 때는 보수 진보가 다 반대를 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도 그런가? 이거 한번 냉철하게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좌우의 문제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면 과거의 것들도 소중한 것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버리지 말고 위험 부담이 많은 너무 과격한 변화를 시도하지는 말자. 이게 보수의 입장입니다. 네. 진보 입장은 뭐냐 하면 국가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변화하고 새 것을 찾아 나가자. 보수와 진보는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아무 문제 없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기본이 된 것이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좌우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좌우의 문제인데 좌익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 진보라고 칭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눈에는 좌익과 진보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이런 방송을 들으시고 또 안보 이슈들을 따라가시면서 좌우의 문제와 보역의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계속 성찰하면서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매주 한 번씩 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이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 또 쉽게 다가와서 말이죠. 더 기억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아유, 정말 좀 쉽게 이해하셨죠? 예, 경제 분야에서는 김종호 교수님께서 경제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금방 이해가 됐는데 오늘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김태우 박사님의 말씀은 너무 쏙쏙 들어옵니다. 이 방송 하나만 보면 NLL 문제 누가 지적하든지 또 뭐 DMZ 문제 누가 지적하든지 딱 한마디로 탁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딱 기선제 앞에서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문 보고 방송 보다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말하기에. 오늘 방송 그래서요. 한 번 모시지 마시고 두세 번씩 보고 또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서 말이죠. 요런 게 대한민국의 큰 문제야 라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휴일인데요. 오늘 방송 보시고 나가셔서 바람도 좀 쐬시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또 오늘 한글날입니다. 예, 또 자녀들과 함께 나름의 이제 고궁을 산책하면서 또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